25번 보겠습니다. 자, 25번은 굉장히 오묘한 문제입니다. 이 설명을 듣지 않고 혼자서 푸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부디 찾아와서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15번째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꽤 옛날에 올린 것 같은데 이거 심리학자 카테고리에 있는 57번부터 69번 문제를 풀이해놓은 영상입니다. 15번째 동영상 19분 50초 경을 보시면 그때 잠깐 이 언급이 나옵니다. 제가 분노하면서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지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15번째 동영상에 19분 50초를 잠깐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겹치는 게 있다고 제가 노발대발했던 부분입니다. 카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시는 분들 뿌듯해 하셔도 됩니다. 헷갈리는 개념인데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레이몬드 카텔이랑 제임스 맥킨 카텔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심리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무조건 레이몬드 카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몇백 년까지는 아니고 시간차를 가지고 있어요. 레이몬드 카텔은 1903년생이고 이 사람은 1860년생입니다. 네, 그죠? 레이몬드 카텔. 그리고 제임스 맥킨 카텔. 설마 이걸 가지고 섞어서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하상심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치사한 짓을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자, 여튼 이 문제를 볼까요? 자, 요인 분석을 통해서 지능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이니까 유우동지능이고요. 그쵸? 자, 후천적인 거는 결정지능입니다. 이거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네, 이 사람은 레이몬드 카텔입니다. 유동지능, 결정지능 나오는 사람 카텔은 레이몬드 카텔입니다. 이거 정신검사 멘털 테스트 옛날 사람 비트머하고 비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은 제임스 맥킨 카텔입니다.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레이몬드 카텔을 얘기하고 있고 2번은 제임스 맥킨 카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카텔이 답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이 문제를 넣어놨는데 문득 혼자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여튼 이 카텔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6번은 제임스 맥킨 카텔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비네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른 거는 다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정상아동과 정신지체아동을 감별할 목적으로 지능검사를 개발한 프랑스 사람. 그쵸? 자,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비네 얘기할 때 여기 비율지능지수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비율지능지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비네가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완이 됩니다. 편차지능지수로 보완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서 여튼 알아두시고 26번은 자 비네입니다. 비네.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27번 인지적, 신경심리학 말도 어려워. 신경심리학적 평가 영역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개인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게 해줌으로써 이것 지능검사의 정의입니다. 사람의 인격 특성과 적응, 부적응 행동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지능검사, 심리검사 중에서도 이제 지능검사이고 지능검사 하면 웩슬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웩슬러밖에 없죠. 그쵸? 우리가 미친듯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웩슬러에 대한 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근데 알아둬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 필드에 있으면서 지능검사를 좀 해보면 웩슬러를 써보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수 있어서 혹시나 수련하시는 기관에서 웩슬러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비싸요. 비싸니까 갖고 있지 않은 센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 웩슬러 검사 워크숍을 들으시고 거기 가면 팔거든요. 팔기 위해서는 샘플을 갖다 놓죠. 사지 않더라도 이런 게 토막 맞추기였어? 이런 게 모양 맞추기야?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고 이런 거구나 하고 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실제로 받아보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웩슬러라는 거는 이제 뼛속에 좀 새겨놓으시는 걸로. 자 28번 보세요. 그래서 이 지능검사의 목적은요 하나 빼고 다 맞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어떻게 해도 틀리는 말이 하나 있죠. 6번 빼고 다 맞습니다. 이게 지능검사의 목적이에요.
개인의 지적인 능력 수준 평가, 인지적 지적 기능의 특성 파악. 그래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한 다음에 임상적 판단에 대한 어떤 명료화에 사용이 되고, 기질적인 뇌 손상이나 뭐 이런 거, 인지적 손상을 평가할 수 있고, 자, 지능 평가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 예. 이것만 가지고 지능 검사를 했다고 해서 인생 목표나 뭐 로드맵이나 이런 거 작성 불가능합니다. 네, 부분일 뿐이죠.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죠. 예, 그래서 지능 검사의 목적으로 맞는 거 1번부터 5번, 틀린 건 6번입니다. 자, 그리고 29번 이제 웩슬러 나왔어요. 웩슬러 개인용 지능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띠용 하실 거예요. 이게 뭔고? 이런 말이 생전 처음 보는 말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저만 몰랐나요? 네. 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WBI를 개발하였다.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 이 띠용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 해설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 표준화 변천사는요, 1955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보이시나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여기 K자가 들어간 건 전부 다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 K 뭐 급식, 뭐 K 뭐 팝,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K 쓰잖아요. K는 코리아, 예, 꺼란 뜻이라서 여기 K들 보이시죠? 이 K는 전부 다 예,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가 참 그쵸. 이 한글을 쓰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말로 바꿔야만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웩슬러 지능 검사도 1955년에 우리가 보통 웨이즈라고 있죠. 웨이즈를 썼고 그거를 한국판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게 연구를 한 게 1963년인 거예요. 그래서 K-위스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하게 되는 거 K-웨이즈는 1992년에 들어와서 그쵸? 예, 언제? 비교적 최근은 아니죠. 최근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 예, 2012년까지 이렇게 예, 사용이 됐습니다. 2012년에 K-웨이즈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K-웨이즈3라고 부르냐? 아닙니다. 네, K-웨이즈3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다 적어놨느냐? 제 블로그에 가시면 심리검사 참고자료 1번이 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요 도표 보셨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웩슬러 지능검사가 들어온 것이 1963년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예. 자, 그렇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원래 웩슬러라는 게 개발이 된 거는 1939년이에요. 2차 대전 때죠. 그쵸? 1939년. 2차 대전 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때 1939년에 최초로 웩슬러가 난리를 친 게 WBI입니다. 예, 이게 1939년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웩슬러 개인용 지능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 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WBI를 개발하였다. 맞잖아요. 그쵸? 이게 무려 1939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웩슬러 지능검사의 전신 최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WBI가 뭔지 모르면 이런 말은 없어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없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그 변천사를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1939년에 얘가 만들어졌고 예, 잘 안 썼어요. 그쵸? 1955년에 웨이즈를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됐고 아동용은 1949년 보이죠? 애기들 거는 1967년. 이때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1963년에 처음으로 지능검사가 소개가 돼서 1992년에 제일 많이 쓰였던 K-웨이즈가 이제 보편화가 됐고, 예. 자, 웨이즈 3가 1997년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대신 2012년에 웨이즈4가 2008년에 나오면서 2012년에 K-웨이즈4가 만들어졌고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그쵸? 그래서 K-웨이즈3라는 게 없다는 거. 네,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위스크 크잖아요. 위스크 C잖아요. 예, 차일드, children, 그쵸? 예, C는 아동용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에 시험을 봤잖아요. 이게 무려 2019년에 나왔습니다. 예, 5 버전이. 요거는 2011년에 나왔어요. 제가 대학원을 2012년부터 갔거든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죠. 이게 나온 지 1년 됐을 때 대학원을 갔으니까 얼마나
이 K-위스크 3를 쓰는 게 제일 많았고 그러다가 2011년에 K-위스크 4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지죠? 그걸 가지고 2018년에 시험을 봤는데 2019년에 K-위스크 5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땐 이거 없었습니다. 네, 다행일까요? 네,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K-위스크 5에 대한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그렇다고 K-위스크5를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필드에 나오면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K-위스크5가 이제 최신 버전이고, 그쵸? 그리고 K-웨이즈4가 2012년 최근 거라고 해서 뭐 K-웨이즈나 아니면 K-위스크4를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얘로 넘어가는 거, 얘네가 얘로 넘어갈 때 변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얘가 왜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가, 새로운 버전에서 어떤 게 추가가 됐는가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DSM이잖아요. DSM은 이렇게 쓰는데 4, 그쵸? 이게 DSM5로 바뀌었죠. 5. 로마 숫자를 쓰다가 숫자로 바뀐 것도 제가 한 몇 번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DSM4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얘가 이제 DSM5로 넘어오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고 그거는 시대의 요구, 그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을까요? 왜 DSM을 잘 로마자로 잘 쓰다가 그쵸? 갑자기 숫자 5로 바꿨냐? 충분히 버전이 추가될 만한 여지가 있다. DSM 뭐 5.2, 5.3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숫자 5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거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9번에 웩슬러의 개인용 지능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네. 5번 빼고 다 맞습니다. 5번은 너무나 극단적인 말이죠. 지능이 높으면 반드시 지적 기능이 높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쵸? 5번 빼고 예, 웩슬러 개인용 지능검사에 대해서 맞는 것은 1, 2, 3,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비례의 비율 지능지수 개념을 극복하고 편차 지능지수 개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9번도 문제를 푼다기보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30번에서 또 나오죠. 웩슬러는 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적 기능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비례의 비율 지능지수 개념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똑똑해진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쵸? 자, 이게 비율 지능 지수예요. 이거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요거입니다. 자, 이게 뭐죠? 개인이 속한 연령 집단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네,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해서 지능 지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게 뭐죠? 네, 이것은 바로 편차 지능 지수입니다. 여기 들어갈 말이죠. 예. 비례는 요거 썼고 웩슬러는 요거 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말이 뭐죠? 자, 평균치에서 이탈된 상대적 위치에 놓고 지능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차잖아요. 편차. 예. 그래서 이것이 웩슬러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지능 이론과 학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1, 2, 4번은 모두 맞습니다. 자, 3번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능을 자, 유동지능과 이 후천적이고 결정지능과 유동성 지능으로 구분을 했는데 선천적이고 이거 색깔을 바꿔야겠네. 자, 선천적이며 개인의 경험과 무관한 예, 원래 결정되어 있는 건 뭐죠? 유동성 지능이죠. 예, 유전적인 거고 자 후천적이고 학습된 건 뭐죠? 그거는 결정성 지능이잖아요. 지금 서로 바꿔서 쓴 거 그쵸?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야 되는데 예, 서로 바뀐 거 보이시죠? 3번이 틀렸습니다. 1번, 2번, 3, 4번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32번 자, 성격에 대한 정의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4번 보세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은 뭐라고 할까요? 예, 이거는 성격 아니죠. 이거는 감정, 본능이죠, 본능. 예, 자연히 일어나는 거 본능입니다. 그래서 32번에 4번.
자, 그리고 33번은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33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3번은요. 일단 여기서 이제 웩슬러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검사 참고자료에 이렇게 써놨어요. 웨이즈하고 위스크를 좀 비교를 해놨고요. 그쵸? 자, 일단 요거 3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K-웨이즈가 1920년에 나왔었고 K-웨이즈 3 아닙니다. 그냥 K-웨이즈입니다. 그런데 K-위스크 3는 있거든요. K-위스크 3는 있어요. 그래서 K-웨이즈가 여련히 K-웨이즈 3가 있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K-웨이즈가 1992년에 나와서 한참 잘 쓰다가 K-웨이즈 4가 2012년에 나왔습니다. 등장. 네. 그래서 이 K-웨이즈 4를 그러니까 쓰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아동용은 K-위스크 3를 계속 쓰다가 2011년에 K-위스크 4로 대체가 됩니다. 2019년에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학생 따고 나서 너무 다행스럽게 K-위스크 5가 나왔습니다. 이때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되니까 이제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실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헷갈릴 수 있다는 개념들이 뭐냐? 1번 K-웨이즈와 K-웨이즈 4를 비교하는 것. 자, K-웨이즈 3라는 거 없습니다. 없어서 자, K-웨이즈가 바로 오르는 K-웨이즈 4로 넘어갔다는 거. 그리고 언어성이니 동작성이니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 거는 K-웨이즈랑 K-위스크를 논할 때 나와서 굉장히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옛날 거예요. 언어성 검사니 동작성 검사니 뭐 하는 거. 그런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나중에 나온 자 K-웨이즈하고 K-위스크하고 3에서 사용되던 개념들이 4 버전들이 나오면서 K-웨이즈 4와 K-위스크 4가 나오면서 많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내기 좋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웨이즈 4하고 웨이즈 4 이렇게 4죠. 4 다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언어성과 동작성 IQ의 산출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는 위스크 5까지 나온 마당에 이걸 가지고 붙잡고 매달려야 되냐 싶거든요. 근데 뭐 시험 보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는 알아두시는 걸로 이거를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를 달달 외워서 쓰라고 하거나 뭐 이걸 헷갈리게 해놓은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 같으면 그냥 틀려버리고 말겠습니다. 아 너무 치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아깝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개념은 정말 이해를 해두시는 거가 필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K-웨이즈 4와 K-위스크 4의 비교입니다. 여기서 정말 헷갈리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라는 개념이 나와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핵심 검사와 소검사의 개념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우고 깔끔하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뭐냐 K-웨이즈 4와 K-위스크 4의 비교입니다. 헷갈리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요거 형광펜 어디 갔냐 K-웨이즈 4와 K-위스크 4의 비교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일단 4가지 파트가 들어갑니다.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를 측정하고요. 거기에 각각 핵심 검사와 보충 소검사가 들어갑니다. 보충 검사들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공통성 어휘 상식 있고 여기도 공통성과 어휘는 있는데 딴 거 들어가 있죠. 그쵸? 이 이해가 여기는 여기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환장할 노릇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처리 속도에서의 보충 검사를 보면 얘는 지우기라고 표현하고 얘는 선택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cancellation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영어 약자 2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우기도 CA고 선택도 CA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우기 K-웨이즈 4에서는 지우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들이 좀 미쳤나 싶어요. 왜 말을 처음부터 다 그냥 영어로 써버리든가. 그럼 공부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굳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실전 필드에서 쓰이는 이 지능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들 거잖아요. 이건 어른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빠개 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여튼 요거 두 개의 말이 같다. 제가 여기 심리교사 참고자료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비교할 때 자,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K-웨이즈4에서는 캔슬레이션을 지우기로 표현하는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위스크4에서는 똑같이 CA인데 선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실행하는 법도 달라요. 어른하고 아이를 똑같이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걸 CR이라고 써놨네. 아이고 세상에. 왜 이렇게 썼을까? 캔슬레이션은 CA입니다. CA.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거겠죠? 헷갈리니까 K-웨이즈4에서는 어떤 검사가 추가되었는가 그리고 K-위스크4에서는 어떤 게 폐기되었는가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그 정도를 보고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K-위스크4에서 기호쓰기 소검사가 측정하는 능력을 모두 고른 것은 정말 깔끔하고 단순하고 쌈박한 문제 같지만 많은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쵸? 자, 일단 K-위스크4잖아요. K-위스크4에서의 기호쓰기 소검사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일단 K-위스크4 머릿속에 이 표가 들어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K-위스크4에서 기호쓰기 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핵심 검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뭘 정리해놨냐면 K-위스크4 하고요. K-웨이즈 K-웨이즈4 하고요. 자, 여기에 K-위스크 어디 갔니? 예, K-위스크4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어디로 찾아가요? K-위스크4에서 처리 속도에서 핵심 검사로 가면 되겠죠. 자, K-위스크4에서 지금 언어 이해 부분, 지각 추론 부분, 자, 작업 기억 부분, 여기 처리 속도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속도 부분에서 핵심 검사 중에 기호쓰기로 온 거죠. 코딩입니다. 코딩. CD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측정 내용이 지금 단기 기억, 학습 능력, 시지각, 시각 운동 협응, 시각적 주시 능력, 인지적 유연성, 주의력, 동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집을 한번 보세요. 33번 문제가 K-위스크4에서 기호쓰기 소검사가 측정하는 능력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일단 주의력 들어가 있죠. 주의력. 그리고 단기 기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적 추론이라고 되어 있죠. 넘어가고 시각운동 협응 되어 있습니다. 일단 A랑 B랑 D는 들어가는데 C는 뭐죠? 지각적 추론을 검사로 측정하나요? 그게 아니고 지각적 추론은 여기 파트입니다. 파트. 여기 지각 추론. 보이시죠? 그러니까 33번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기호쓰기나 뭐 소검사, 뭐 핵심검사, 보충검사가 측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표죠, 지표. 그래서 얘를 빼시면 됩니다. 일단 ABCD는 아닐 거고 C 들어간 거 다 지우면 얘만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 요런 편법도 필요합니다. 33번에 2번 문제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이 세지. 자, 그리고 34번 문제도 풀려면 알고 있어야겠죠. K-웨이즈4에서 과정 점수가 제공되는 소검사는 무엇이냐? 여기 쭉 올라가서 제가 여기 차이점을 적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갔니? 써놨는데. 여기 있네. 써놓고도 까먹습니다. 웬일이래니. 자, K-웨이즈4에서는 토막짜기와 숫자, 순서와 소검사들에게 과정 점수를 줍니다. 과정 점수 주는 검사 뭐 있죠? 네, 토막짜기 3개밖에 안 돼요. 숫자 그리고 순서화입니다. 볼까요? 토막짜기, 순서화 없네요. 자, 그래서 4번입니다. 34번에 4번. 자, 35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나오고 싶을지 모릅니다. 네, 자, 왜 K-위스크3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K-위스크3에서 언어성 검사의 구성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저 같으면 문제 찢어버리고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걸 왜 물어보냐고. 지금 안 쓴 지가 언젠데, 그죠? 근데 농담이 아니고 제가 수련하던 센터나 제가 다녀본 센터에서도 새로운 검사, 그러니까 지능검사 도구를 쓰지 않고 새로 구입하지 않고 예전에 사놓은 지능검사 도구를 쓰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비싸거든요. 예, 비싸서 한번 산 거를 뽕을 뽑으려고 네, 두는 게 있어서 K-위스크3를 저도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써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시험 문제 정답은 이거 하지 말고 센터장을 설득하여 최근 버전의 웩슬러를 구입한다 아닐까요? 네. 자, 여튼. 아, 그렇게라도 하고 싶네요. 자, 하지만 시험은 시험이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예, 언어성 검사의 예, 구성이고요. 자, 7, 8, 9, 10, 11은 동작성 검사입니다. 동작성 검사. 예, 그래서 뭐 언어성 검사가 아닌 것은 7, 8, 9, 10, 11번이겠죠. 뭐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K-위스크3의 구성을 좀 보시라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웩슬러의 아동용 검사는 예, 자 뭐였었죠?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나누어졌었다. 이죠? 언제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K-위스크3에서 그랬다. 자, 그리고 윕시도 있습니다. K-윕시는 유아용입니다. 유아용. 아가 될 겁니다. 예, 그것도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아서 제가 예, 아마 이 교재에는 정리를 해놓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윕시는 좀 빼주면 안 되나? 윕시가 안 나온다고 소문이 한번 돌았던 적도 있는데 예, 시험 범위를 기재를 합니다. 한상심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웩슬러 지능검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예, 이런 문제 나와주면 땡큐입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각 소검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리고 시간 제한이 지난 후에 반드시 종료시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맞는 말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예,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기준은 무엇에 대한 기준인가? 예, 지적장애에 대한 기준입니다. 경도 지적장애, 중도 지적장애, 고도 지적장애라고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드디어 MMPI2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39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